5년 전 하얼빈에서 국제협력과 세계평화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발표된 논문 48편 중 10편이 안중근 의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런 열기에서 보여주듯이 안중근 의사를 다시 조명하려는 의지는 지금까지도 식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백석대학교 박종선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안중근 의사 재심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오셨던 것으로 저희가 들었는데요. 먼저 그 연구를 하게 되신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014년입니다. 2014년에 흥령 외국어대학교 하얼빈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장소가 하얼빈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5년 전에 그 하얼빈의 흥령 외국어대학교에서 7개국이 참여하는 그 국제학술 심포지움에서 제가 안중근 의사의 그 일본 재판에 대해서 이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네. 거기에서 안중근 그 의사에 대한 재판 여러 가지 일본 형법을 적용했다라든지 또는 그 관할권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재판의 적정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발표를 하면서 후손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재심을 신청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 재심 청구에 있어서 일본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저희가 안중근 의사에 대한 그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계기를 저희가 좀 들어봤고요. 네. 절차적으로 부당하다, 관할권 이야기도 좀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다시 한번 좀 안중근 의사의 어떤 재판에서의 쟁점이 어떤 거였는지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죠. 네, 사건 직후 당일날 그 러시아 헌병에게 안중근 의사는 체포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때 그 일본 관원이 입회해서 러시아의 국경 지방재판소 치안 판사로부터 예심을 받았습니다. 예심을 받고 여기에서 이제 안중근 의사가 주장하기를 나는 한국 국민이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것은 이토가 한국 국민에게 행한 많은 그 인명살상에 대한 문제들 과 관련해서 나는 그러한 이유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했다. 따라서 나는 정당한 일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치안 판사하고 검찰관은 우치 아니죠. 예, 러시아에서 그 안중근을 표현하는 것을 우치 안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치 안은 한국 국민이라는 것은 여러 정황 증거들을 볼 때 맞다. 그러나 한국 국민은 일본 사법권에 속해 있다. 따라서 우치 안은 일본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고 일본에 넘겼습니다. 불과 체포된 시간으로부터 12시간 40여 분 만에 안중근은 일본에 넘겼습니다. 당시 일본 형법에 의하면 외국인이 안중근이죠. 외국인이 외국에서 러시아죠. 외국에서 내국인을 이토 히로부미죠. 외국인이 외국에서 내국인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없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따라서 오늘날 이야기하면 죄형 법정주의죠.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 분명히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중근은 무죄였습니다. 물론 한국 형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안중근은 무죄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무리하게 안중근을 일본 형법에 의해서 재판을
했던 부분이죠. 네, 그렇군요. 죄형 법정주의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하얼빈이 러시아 영역이지 않았습니까? 네. 러시아가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때 당시 러시아의 재무 대신이죠. 예, 재무 대신인 코코프체프가 이또를 맞이하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이또 히로부미가 타고 온 열차에 재무 대신이 갔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최고의 어떤 보안과 영접을 이또 히로부미에게 한다고는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안중근 의사가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사건이 발생이 되니까 네. 러시아에서는 자국에서 나름대로 어떤 책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되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일본에서 안중근 의사를 우리가 재판하겠다고 우리한테 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로 러시아에서 재판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넘기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네. 러일 관계를 의식한 어떤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게 재심이 가능하다면 재심 청구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먼저 재심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제 청구를 하면 되는데요. 네.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유엔에 가입한 국가여야 합니다. 한국이나 일본은 유엔에 가입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사건을 가지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국의 자격은 당연히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재심을 청구하면 그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이죠. 한국과 일본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느냐. 바로 울산 늑약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울산 늑약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그 울사조약이죠. 예, 울사조약이 과연 정당했느냐. 적법 절차에 의해서 조약이 맺어졌느냐. 아니죠. 강제로 맺어진 조약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일본이 이러한 그 과거 역사적이고 예, 그리고 정치적인 기록들을 조사한 후에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를 거쳐서 재심이 진행이 되는데 과연 일본이 그 울산 늑약부터 본인들이 시인을 하겠는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심을 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만은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이에 대해서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라고 하면 재심 청구는 가능하지만, 네.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이제 안중근 의사를 이야기를 하면 네. 동양 평화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지금의 어떤 한일 관계가 어렵게 되고 또 국제사회 이해 관계들이 서로 얽힌 상황에서 또 이 동양 평화론이 좀 새롭게 좀 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동양 평화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당시 이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한국말을 잘하는 그 일본의 사카이 요시아키 통감부 경사였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만나서 신문을 하고 그 작성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그 안중근에게 묻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거사 지점을 하얼빈으로 했느냐? 혹시라도 그 하얼빈 러시아의 신문을 받을 생각으로 거사 지점을 그 하얼빈으로 정하지 않느냐라고 안중근 의사에게 묻습니다. 이 안중근 의사가 대답을 합니다. 결코 아니다. 결코 나는 그 러시아에서 재판을 받을 그런 생각으로 거사 지점을 정하진 않았다. 나는 일찍부터 결심을 내렸다. 내가 언제 어디서든 이또 히로부미를 만나기만 하면 나는 죽여버리겠다. 라는 이야기를 일본 경사 앞에서 했습니다. 이또 히로부미를 죽이려고 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또 히로부미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일으킬 때 우리 한국민을 거기에 강제로 끌어들였죠. 그때 히로부미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와 같이 그 천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믿었죠. 예, 안중근 의사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동양의 평화라는 것을 앞세워서 결국에는 황색 인종과 백색 인종의 그 다툼이 있잖아요. 서방에서 동쪽을 침략하고자 했을 때 이토 히로부미가 동양 평화를 위해서 이와 같이 전쟁을 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하나의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 한국민들을 그 전쟁터에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언제 어디서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늙은 도적 2등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 도둑이죠. 우리나라를 빼앗고 우리나라 한국민의 이 인명을 빼앗고 이러한 도적이다. 나는 늙은 2등 도적을 죽였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 이후에도 그 안중근은 고등법원 판사 히라이시 원장과 면담을 요청해서 사실상 자기의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2등은 동양 평화를 주장을 했지만 오히려 동양 평화의 교란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죽이지 않았으면 동양 평화를 소화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안중근 의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안중근의 사상은 애국 사상과 그리고 동양 평화론이라는 이 두 가지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안중근 의사가 주장하는 동양 평화론은 결국 청과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평화를 가짐으로 인해서 결국 동아시아가 평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아시아의 평화를 통해서 세계 평화를 만들어 가자라는 안중근 의사의 뜻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안중근 의사의 우리가 동양 평화론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네. 그야말로 이제 광복절 74주년을 맞아서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가 더욱더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올바른 한일 관계의 모습을 우리가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가야 될까요? 올바른 한일 관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네. 저는 요즘 그 경색된 한일 관계를 보면서 안중근 의사가 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주장했던 그 이야기 중에 새삼스럽게 제가 떠오르는 그러한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예. 일본은 한국을 먹이로 생각을 한다. 예.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이 한국에게 해준 것들, 그거는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일본을 위한 것이다. 라고 안중근 의사는 1905년이죠. 그러니까 1905년이 아닙니다. 1909년이죠. 이 1909년 그런 이야기를 법정에서 했습니다. 예. 지금 110년이 지난 지금 아베의 행위는 과거 110년의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본이 일본만의 역사관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아시아의 역사관, 세계의 역사관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되새기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현재 좀 신앙 선배들의 어떤 그런 신앙을 기억하면서 현재 우리들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석대학교 박종선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